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수강하러 오신 강의는 이제 1차 통합 강의예요. 그래서 그 상표법을 처음 배우신다는 전제하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강의인데, 어, 좀 요즘에 좀 트렌드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교재를 만들면서 일단은 제가 교재를 만든 순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39회부터 62회까지 보면은 상표법 기출문제가 매번 이제 10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뭐 이거 빼기 이거 해갖고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기출문제가 한 100몇십 페이지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편집을 파일을 해보니까 그거를 100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그 파일을 기출 질문을 하나하나 챕터별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를 만든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서 뭐 상표법 법리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은 상표법 유사에 관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상표법 심판에 관한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뭐 보정에 관한 거다. 그러면 각각의 파트별로 다 나눠서 지문을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한 책 거의 300페이지 되는 이런 챕터 책 안에 이제 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책 안에서 비슷한 일단 첫 번째로 동일한 선지가 분명히 많아요.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왔던 지문이 조사도 안 바꾸고 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4번 나왔다, 5번 나왔다, 그러니까 몇 회, 몇 문에 나왔는지 전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근데 똑같은 판례를 냈다고 하더라도 A 형식으로 변형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B 형식으로 변형을 해놓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눠놨어요. 합치지 않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 기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하는 이론들을 사이사이에 전부 메꾸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20년인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나왔던 상표법 기출문제에 모든 조문을 전부 분석해서 그 사이사이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을 집어넣고, 또 그것만 넣은 건 아니고 아직 안 나왔지만 미기출된 이론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의 책 만드는데 일단은 이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저보다 사실 많이 듣는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지금 1차 강의는 처음이에요. 2차 강의는 지금 상표법 강의는 네 번째 돌아가고 있고 4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상표법 1차 강의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판이니까 이거 책을 좀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소비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거는, 물론 가끔 못하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못하는 제가 무조건 수정을 해드릴게요. 내용이나 편집이나 아니면은 진짜 상표법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돌아가서 고르라 그러면 이 책을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책을 잘 믿어주시고 이 한 것만 잘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커리큘럼이 보통 기본 강의가 있고 객관식 강의가 있고 판례 강의가 있고 최종 정리 강의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TPS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맨 처음에 이제 학원이랑 얘기할 때도 이렇게 다 가는 게 맞다라고,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원래 다 짜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합쳐서 이걸로 분석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권으로 사실 끝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팔면 좋겠지만 뒤에 거 사실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를 다 들었는데 좀 정리가 안 된 게 있다 싶으시면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정리가 안 됐는데 판례가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판례 좀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 네 개 중에 이것만 필수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동안 할
기본 강의, 통합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그걸로 이제 이 책 한 무한해독 하시면 돼요. 5번, 6번, 7번 읽으시면은 기출 문제에서 나온 지문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올 만한 것도 다 분석이 될 거니까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향점은 어떻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냐면 고득점이 무조건 10개다라고 잡아주시면 안 되고 1개 정도 못 틀릴 수 있어요.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 맞긴 했는데 이게 이상한 지문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틀리는 거면 상표법에서 1개 틀리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를 봤는데 다른 책 보니까 책이 이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10개를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 9개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여기다 단권화를 막 하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1개를 더 맞으려고 하다가 물화생지 중에서 3-4개씩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저 커트라인보다 그래도 평균 9점 높게 붙었었거든요. 1차. 그러니까 1차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1개 정도씩은 틀려도 된다. 1-2개씩은. 근데 망한 과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를 다 정말 꼼꼼하게 잘 보세요.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물화생지도 다 4회독, 5회독, 6회독을 봤어요.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남는 정말 시간 부자시라면 그때 그걸 하세요. 이거 이해되시죠? 다른 기출 문제집을 더 풀어본다든가 창작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맨 처음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문제 혹시 모르는 거는 내가 물화생지 맞추는 거에 뒤로 밀어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잘 풀어도 사실 10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오늘 드린 자료가 3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생긴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옆에 사진은 잘 나온 사진으로 제가 해놨고 옆에 이제 강의 활용 방법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예습을 할까 복습을 할까 이거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당연하죠.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예습도 하고 수업도 잘 듣고 복습도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상적이죠. 그래서 시간을 낸다면 만약에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라면 상표법을 복습이 훨씬 중요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혼자 읽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괜히 이상한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너무 심오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고르자고 한다면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수준이 정말 다 달라요. 1차 시험을 작년에 올해기는 하죠. 좀 아쉽게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표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지금 오늘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따라가기가 많이 힘드시다. 그러면은 진도 내용 정도를 미리 후루룩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가볍게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맥락 파악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범위 확정이랑 마인드셋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한 것만 올바른 방법으로 5회독 이상 하시면 상표법을 8개에서 10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이게 합격하기 충분한 점수예요. 이걸 꼭 믿어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한 권을 제대로 봐주세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본다고 붙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이 너덜너덜해야 합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교재, 타 강사님 이론서, 판례지 볼 수도 있지만 필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화학을 9개 맞으시면 돼요. 저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부 흐름을 좀 예시를 드리면 만약에 상표법을 지금 처음 보신다면 처음에는 외우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법문의 요건만 외우고 나머지는 읽어보면서 넘어가요. 그 정도만 해도 이거 한 권 다 읽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상표법의 조문도 있고 상표법의 판례도 있고 아니면 그에 따른 뭐 기출문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외울 때 뭘 외우셔야 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33조이랑 3호가 이렇게 됐어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그 워딩을 다 외우시는 거를 처음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요건만 외우는 거예요. 그 상품에 띄고 성질 등을, 그러니까 그거는 예시들이 종합해 있는 것뿐이니까 성질 등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말하면 기보만이 돼요. 기보만, 기술적 표장, 그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만. 그래서 기보만을 외우는 게 먼저인 거지,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를 외우는 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이거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틀을 잘 외워두셔야, 틀을 확실히 외워둬가지고 이제 그 암기가 숙달이 잘 되어 있으면 그 틀 안에 내용이 점점 살이 붙어요. 근데 틀조차 제대로 안 외우고 있고 처음부터 한 1시간 걸려갖고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막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물어봤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좁혀서 잘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그렇게 요건을 외우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신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본문의 요건마다 할당되어 있는 판례를 키워드 정도 외우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표가 유사한지 얘기를 할 때 정확히 워딩으로 얘기하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한 표장 사용해도 순전히 디자인적인 사용이면 침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히 키워드만 외우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항상 이거예요. 내용을 쭉 가르쳐 드렸을 때 듣는 거는 다 들어보고 처음에 외울 땐 핵심 뼈대를 외워야 돼요. 뼈대를.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 4회독 때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목차 같은 거를 봤을 때 상품의 뭐 성질 등을 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렇게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있나요? 방금 2번 정도 외웠으면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그 밑에 내용 사를 보는 거예요. 사를 꼼꼼히 외우면서 쭉 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너무 당연히 외워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회독할 때 시험 전날에 막 2시간이면 1회독 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넘겨보면서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하면서 넘기면은 다 떠오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리고 좀 이게 말씀을 드릴게, 이 100문제 중에서 모든 선지를 제가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5, 60문제 정도는 선지를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례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길게 주어져 놓고 설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제가 이것만 나눠 놓으면 문제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뒤로 쫙 모아놨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맨 뒤에 챕터 보면 84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종합형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3회독 정도,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풀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마 안 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 푸시는데 그게 10개 풀었는데 6개를 틀리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그냥 그거 들으시는 게 나아요. 근데 내가 혼자 풀어봤는데 10개 중에 한 7, 8개 맞고 있다. 그럼 그냥 그걸 다시 푸시는 게 나아요. 강의 듣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강의 듣지 마시고라고 하는 게 참 그런데 아무튼 네, 합격을 꼭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위 과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다른 걸 들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질문 사항은 수업 후에 남아서 뭐 상담 같은 거 요청해 주셔도 돼요. 뭐 제가 이제 민법을 듣고 있다, 특허법을 듣고 있다, 뭐 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표법을 듣고 있는데 특허법을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이게 아직 합격을 안 한 상황에서는 되게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으시면, 아니면은 남은 기간 동안 뭐 밸런스 조절 같은 거 얘기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 갑자기 상담해 주세요 하시면은 약간 시간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미리 혹시 오늘 남아서 아니면 뭐 이번 주말에 잠깐 남아서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전화로 예약해 주셔도 돼요. 전화 주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뭐 전화로 상담 부탁해 주시면은 제가 시간 맞을 때 서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좀 짧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 PAPI-LLON-KK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아이디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톡을 항상 그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떠올랐을 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해야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밤 3시에 답장을 해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아침이나 뭐 점심에 해드릴 테니까 편할 때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제 학원에 올리는 경우에는 추록을 모아서 한 번에 올리고 모아서 한 번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링크트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발견된다 아니면은 뭐 답이 조금 틀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오표를 그때그때 발견한 즉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생각날 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추록 및 보충 자료 여기 있고, 자 카톡방은 그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2016 SM 상표법 통합 정리하고서 비밀번호 1, 2, 3, 4 하고서 여기 들어와 주시면은 그 여기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시험 전까지 뭐 최신 판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보충 자료 같은 게 나오면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커피 같은 거 사오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투표 올릴 테니까 여기다가 그 해주시면 됩니다. 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 가끔 가다가 오늘 갈 때 커피 사갈 건데 뭐 드시고 싶은지 이거 골라주세요 해갖고 투표를 올렸는데 그 투표 참여 안 하시는 분이 그 투표가 있는지 모르고 남의 커피 가져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끔가다 제 간식 같은 거 사올 건데 그런 거 드시고 싶으시면은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긴 길이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제 합격 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참고 삼아서 드린 거예요. 이게 합격을 했을 때는 이제 막 감동에 차 있겠죠. 그래서 좀 이게 손발이 살짝 오그라드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래도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첫 페이지 딱 보면은 고3 시절에 머리 감는 시간이 아까워서 반삭발을 하고 다녔다. 딱 이런 거 보면은 얘 별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삭발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OT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프린트를 드릴 건데 통합정리 필기 노트라고 해서 따로 드리는 그 이제 프린트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서 필기를 하실 만한 내용인데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필기를 한번 해놔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면 지금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다 손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오늘 필기할 거 이 정도 필기하면 되겠다 싶은 거.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자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충 쓱쓱 보고 넘어가고 이거를 책을 잘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는 참고 삼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아직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여서 제가 다 진도 나간 다음에 묶어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데 넣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 삼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그 상표법의 개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면 상표를 출원을 합니다. 네, 출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떠한 상표를 이렇게 그려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해볼게요. 이런 나이키 모양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정 상품을 의류, 운동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출원을 할 때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을
상표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특허법을 다들 들으셨으니까 알 수 있는데, 상표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표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고, 그게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죠?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죠.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죠. 그리고 보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자체가 발명인데, 그러니까 물건의 화체가 되어 있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그냥 이게 아이디어 자체가 발명인 거예요. 그런데 상표법은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상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지정 상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내 가지고 특허청에다가 서류 접수를 해요. 그러면은 일정 요건이 만족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출원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일정 요건이 뭐냐면 뭐 한글로 잘 적어서 냈는지, 뭐 취지를 잘 적어서 냈는지, 뭐 그런 지정 상품은 적긴 했는지 이런 거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일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출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를 봐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특허법에서 배우셨겠지만 방식 심사를 합니다. 방식 심사는 뭐냐면 흔히 두 문자로 행대방수 이렇게 외우시죠. 수수료 냈는지, 뭐 이제 미성년자는 아닌지, 미성년자라면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출원인이 아닌 자가 냈으면 대리인이라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방식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뭘 하겠죠? 이제 여기서 그 실체 심사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특허법과 다르게 그 상표법은 심사청구 제도가 없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실무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를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먼저 일단 출원일 빨리 선점하려고 다 출원 박아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2, 3년치가 거의 한 2년치 정도가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이것 좀 대응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사 청구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해도 심사 청구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홀딩을 걸어놨다가 이거 의견서 제출 같은 게 날라왔을 때 내가 지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을 때 심사 청구해가지고 이제 그거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상표는 특허법과 다르게 심사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낸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심사 청구 제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틀이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 제도는 없어요. 근데 심사를 그러니까 청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낸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 낸 순서보단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그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허법과 동일하게 우선 심사 제도는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심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누구든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 제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출원에 거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 제도는 특허법과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특허법과 다른 게 뭐가 있죠? 특허법에 이거 출원일 인정 법리가 따로 있었나요? 없었어요. 특허법에는. 근데 상표법에는 출원일 인정 법리가 따로 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 개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방식 심사는 특허랑 똑같이 해요. 근데 상표법은 어떻다?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낸 순서대로 심사를 한다. 즉 뭐다? 심사 청구 제도가 없다. 근데 빨리 해달라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심사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 제공도 가능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심사관이 심사를 했더니 거절 이유가 이거 없어 보이는데 등록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출원 공고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자, 출원 공고는 뭐냐면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게 있어요. 특허법 64조가에는 뭐가 있죠? 출원 공개 제도가 있어요. 자, 출원 공개 제도랑 상표법의 출원 공고 제도의 차이가 뭐냐면, 출원 공개는 어떤 목적이 좀 더 큰 거냐면, 이런 발명이 출원되었으니까 누가 이거 이미 발명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 발명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에 개선 발명을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해요. 근데 여기서 출원 공고는 뭐냐면 공개가 아니고 공고예요. 공고는 왜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한 번 내가 심사관이 심사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상표는 누가 짝퉁 상표를 막 등록받으면 서로 피해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이거 냈으니까 혹시 거절료 있는 사람 손, 찾은 사람 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원 공고를 해서 여기서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상표법에서는 출원 공고가 있는데 그러고서 30일 동안 뭐를 받는다? 이의 신청을 받는다. 특허법엔 이런 건 있었나요? 없었어요. 특허법은 출원 공개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보상금 청구권과만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2번 시키는 게 있다. 정보 제공도 한 번 있고 출원 공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랬는데도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등록 결정을 합니다. 자, 특허법을 들으셨으면 알 텐데 여긴 특허법과 똑같아요. 등록 결정을 하면 상표가 등록된 건가요? 아니죠. 심사관이 저희한테 등록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뿐이지 실제로 등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돈을 내야 돼요. 등록료를 납부하면 그제서 설정 등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표법 83조에 이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 후부터 10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허법이랑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20년인데 여기서 20년인데 권리 발생은 어디서부터냐면 등록된 이유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상표법은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점을 잡아서 그냥 10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특허법 88조고 이거는 상표법 83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플로우가 하나 있었고 그거 이외에는 어떻게 있냐면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예요. 그러면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는 거는 상표든 특허든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진행을 한 다음에 뭐 보정이든 분할이든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거는 3법 다 똑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거절 결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심사해달라고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플로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정리해보면 상표법 개관에서 상표법에 특이한 거 뭐가 있다? 37조에 출원일을 인정하는,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취성상지한이라고 해갖고 출원일 인정 법리가 따로 있다. 그리고 방식 심사 똑같이 한 다음에 실체 심사할 때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심사 순위대로 하니까 심사 청구제도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공익이 좀 중요한 법이다 보니까 특허법보다 공익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절 이유 있는 사람 손을 하려고 출원 공고를 때린다. 57조에. 그래서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한번 받아본 다음에 등록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 범위는 어떻게 된다? 설정 등록되고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구조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재 이제 4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좀 하고 싶은 강의 중에 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걸 반대 입장에서 여기 앉아서 수업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특허법이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거를 배웠으니까 출원공과 출원공기인가 이렇게 좀 자꾸 헷갈리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드리면서 특허법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자, 상표법의 목적을 보면은, 자, 법문이 있죠. 페이지 4페이지 보면 법전문을 한번 볼게요.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게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필기노트에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은 특허법이랑 상표법을 나눠놨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특허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자, 이거 밑줄 한번 좀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리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수단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발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발명 자체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용을 도모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발명을 해놓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단이 몇 가지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기술이 발전되게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업재산권법이니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상표법은 뭐냐면, 수단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조금 이따가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단도 조금 다르고 목적도 조금 구조가 다르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상표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해 놓으셔야 뒤에 있는 내용이 이 목적을 바탕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상표법이 상표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표를 보호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옷을 상표가 없는 거를 입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만만한 게 나이키라서, 자, 이 나이키 그 그림이 있는데 상표를 보호한다는 게, 여기 이제 그 나이키 패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애지중지하면서 여기에 때가 묻지 않도록 보호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의 상표를 보호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법에서 말하는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표가 있기 때문에 발휘하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보호함으로써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 가보시면 수단, 상표를 보호, 본조의 상표란 상품에 대한 표장, 즉 물리적인 표장이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암이라고 되어 있고, 한자 이게 암입니다. 네. 그래서 자출품강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외우셔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상표가 갖게 되는 기능이 뭐가 있다? 자출품강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표가 뭐냐면 자출품강기가 있다. 자, 그러면은 상표가 갖는 기능이 자출품강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표가 갖는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자타상품 식별 기능, 이 한자 그대로 해볼게요. 자가 뭐죠? 자기. 타가 뭐죠? 타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기능을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그림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작게 보면은 이거 페이지가 써 있어요. 잘 보시면 3페이지 아래에 보면 그 나이키 신발이 있고 상표의 기능 물음표하고 자출품 관계가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뭐냐면 이 나이키라고 딱 박아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아디다스 게 아니고 뉴발란스 게 아니고 리복 게 아니다라는 게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은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기능. 자, 근데 출처 표시 기능은 뭐냐면 이게 나이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 신발이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이구나라고 출처를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품질 보증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품질 보증 기능은 이런 기능이에요. 나이키, 그러니까 약간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이키 거니까 좋겠지라는 측면이 아니고 나이키에서 나온 상품이면 이 정도 품질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치가 있죠. 그거에 맞춘 그와 동일성 있는 그 레벨을 가질 것이다라는 게 돼요.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상표라는 건, 그러니까 상표가 품질 보증 기능을 가진다는 건 그 자체로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샤오미 상표가 있고 애플 상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오미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맨날 예시를 들다 보면 자꾸 비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는 상표를 비하해야 되니까 좀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래도 보통은 애플이 마감이 좀 좋겠죠. 그러면은 샤오미라는 상표를 박아놨다는 게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건가요? 꼭? 그게 아니죠. 샤오미 제품이니까 갖게 되는 품질을 얘는 갖고 있겠지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수하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상표면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품질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보증해준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품질 우수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품질의 동일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광고 선정 기능. 여기서 나이키를 딱 박아 놓으면은 나이키에서 나온 거예요라고 약간 광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신고 다니면. 그 다음에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민법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상표권은 어떤 거냐면 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무체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은 뭐냐면 사용양도 대여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가능한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나이키 상표를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배웠죠? 그러니까 상표법 목적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공부하시는 방법도 조금 자꾸 말씀을 드릴게요. 상표를 보호하고 라는 거는 뭐다?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다. 근데 뭐가 있다? 자출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 기타 기능에는 재산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표란 이 상표법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좁은 의미의 상표뿐만이 아니고 단체 표장, 업무 표장, 증명 표장, 지표장, 지표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좀 상표랑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말하는 상표, 넓은 의미의 상표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냐면 나이키 본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코리아 아니면 나이키 뭐 유니버스 뭐죠? US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가 이제 업무상 신용을 갖게 되겠죠. 이 상표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표장이 붙어 있는 그 상품은 믿을만한데 이런 식으로 신용이 쌓이게 돼요. 그것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공익적인 걸까요? 아니면 사익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칼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나이키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익적인 성격이 조금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상표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이렇게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러니까 나이키가 붙은 신발을 쓸 수 있고 저도 짝퉁 신발을 만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나가던 아저씨도 나이키가 붙은 신발을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짝퉁을 막을 수 없게 되면 상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키가 박혀 있는 것만으로 이 사람 건지 다른 사람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깨지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갑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증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출처 표시 기능도 깨지고 그리고 이거는 품질이 좋은데 이거는 싸구려겠죠. 그러니까 품질 보증 기능도 깨져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막으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퀄리티 있는 제품만 딱 가져갈 수 있게 하려는 게 뭐냐면 얘가 짝퉁을 사지 않게 상표법이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한다. 짝퉁을 사지 않도록. 그게 뭐다? 수요자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익적인 걸까요? 좀 공익적인 걸까요? 공익적인 거겠죠. 그래서 상표법은 목적이 상표를 쓰는 사람도 보호해 준다라는 점에서 사익적 관점도 있고 상표를 구매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수요자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에서 공익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외우실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외운다? 이거는 이제 틀을 외우는 거예요. 보신산수가 있다. 상표를 보호해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요지를 도모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하나가 있고 수요자 이익 보호하는 게 있다. 그리고 상표가 뭐였지? 상표의 기능 보호였지. 그래서 자출품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밑에 거는 이제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4페이지 2번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자, 교재 4페이지 2번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상표 사용자의 범위에 등록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도 있지만 미등록 사용자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상표권 등록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표권 등록을 안 받아놓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보호해주는 규정이 상표법 안에는 있다. 이거를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법학은 뒤에 것까지 공부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미 형성된 신용뿐만이 아니라 신용의 가능성까지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던 사람은 신용이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얻게 될 신용까지 보호해준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출처 혼동 방지를 통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을 잘못 사는 일이 없게 짝퉁은 사용을 금지하고 등록도 못 받게 하는 게 상표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조를 했고 2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조는 제목이 뭐죠? 2조는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재법이 다 똑같죠? 자, 2조 1호를 보면 그러니까 2조 1항 1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2조죠. 2조 1항 1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상표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읽어보시면 되는데 상표가 뭐냐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그러면 이걸 줄이면 뭐가 되죠? 자타상품 식별표장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게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장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에 2호에 보면 표장의 정의가 있어요. 구성이나 표현 방법에 상관없이 뭐 소리, 냄새, 기호, 문자 다 상관없다. 이게 모든 표시를 다 말할 수 있다라고 개방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 기호 문자 뭐 이렇게 딱 상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같은 경우에 그 꼭 어떤 그림이나 문자만 상표인 게 아니고 소리라든가 색깔이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어떻게 뭐 그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띵띵띵띵띵 하면은 이거 SK텔레콤 맞나요? 그 SK텔레콤 딱 생각이 나고 땅땅땅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청정원 약간 이런 소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꼭 그 기호 문자 도형만이 아니고 소리나 냄새나 그러니까 사실 냄새가 등록받은 경우는 지금 없어요. 근데 냄새가 이제 그 등록받아서 뭐 판례가 나온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뭔가 규정을 해놨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새롭게 생겨나는 상표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장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모든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상표법에서 상표는 상품과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품이 여기 처음 등장하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자,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상표법에서 상표는 그러니까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품은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상표법에 상품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거를 보충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 뭐냐면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다라고 이제 판례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상품이고 어떤 게 상품이 아닌 거냐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제품을 똑같은 거를 막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을 받을 만한 거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거의 동일한 품질의 그 물품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돈을 받을 만한 거면 이게 교독상목품이 만족이 돼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마약. 이거 상품일까요? 아닐까요? 마약은 혹시 마약 있으신 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손을 들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담배 될까요? 담배는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천연가스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체가 없고 이게 어떤 이제 뭐 이렇게 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스를 파나요? 가스나 기름은 팔죠. 액체든 기체든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거고 일정한 퀄리티 가지는 거를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천연가스는 상품 맞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뭐는 또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골동품, 모나리자. 이건 상품일까요? 이게 그거 하나를 팔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풍기가 있다 그러면 이 선풍기를 많이 만들어서 팔 때 그 상표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술품이라든가 골동품 같은 거는 그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형식의 것이 아니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페이지에 1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체크해 주시면 돼요. 법문이 없어서 판례가 상표법 상품의 정의를 대신해주고 있다. 교독상목품, 교환가치를 갖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근데 부동산은
자, 강남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그 게이트 바로 앞에 있는 땅, 이걸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립식 가옥 이런 거는 상품이 될까요? 그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무채물, 아예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붙일 수 있나요? 상표를? 아이디어를 파는 거에는 상표를 붙일 수 없죠. 거기서 뭔가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다운로드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게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자, 골동품 안 되죠. 금제품이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소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마약이나 총 같은 거. 그래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 뭔지는 이따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자, 옛날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었어요. 16년도 9월 1일 이전에는. 자, 이게 서비스가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면 이제 결혼 같은 거 할 때 얼굴이 작아지기 위해서 받는 서비스 중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약손명가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사지업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그 좁은 의미의 상품은 방금 그런 것들인데 그거 말고 어떠한 뭐라 그러죠?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을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을 서비스라고 해요. 그것을 넓은 의미의 상품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자,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6년도 9월 1일 이전에는 상품이 있고 방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거, 그리고 약손명가, 마사지업 이런 거 같은 이렇게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이게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협의의 상품으로 바꾸고 이거를 광의의 상품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 법 체계가 그냥 용어가 좀 헷갈리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국법상 상표법은 협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에서는 광의로 규정해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5페이지 그 2조 1항 1호에 보면은 괄호에 서비스가 들어있죠. 자, 식별하기 위하여. 자, 이거는 뭐냐면 주관적인 의사를 말해요. 그래서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마음속에서 식별하기 위한 건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근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표를 등록 받으려면 그 표를 지정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특허법에서는 그 등록된 발명을, 그러니까 특허된 발명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나요? 그런 규정 없죠. 이거 참고로 옛날에는 있었어요. 저 합격하기 훨씬 이전에는. 그런데 특허법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상표법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상표는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다 등록받아 놓는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것만 등록을 받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3조의 해석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하려는 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고만 좀 읽어봐 주시면 돼요. 이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장은 거래 실정에 맞게 조금씩 확대하고 있었는데 그 16년도 9월 1일에 시행법이 어떻게 됐냐면 표장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규정했다. 연도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은 그 거절 이유 무효 사유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6페이지로. 개괄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뭘 배웠냐면 1조를 배웠고
1조가 뭐였죠? 상표를 보호해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서 산업 발전 이바지, 그리고 소유자 이익 보호, 그리고 2조에는 자타 상품 식별 표장, 이거를 배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조 1항 그 다른 호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넘어가고 11호부터 배울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조 1항 3호부터 지금 10호를 뺐죠. 그거는 뒤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 상표의 사용은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발명을 실시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상표법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 상표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행위를 여기서 표시행위, 유통행위, 해외 공급행위, 광고행위라고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여기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그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해외 공급 행위, 그리고 광고 행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네 가지 행위 범위 안에 들어와야 상표를 사용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표의 사용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 거냐면, 자, 상표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상표권을 등록받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을까요? 아니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특허법에서 발명을 등록받지 않으면 그 발명 실시하면 불법인가요? 아니죠. 왜 등록받았죠? 특허법에서 그 예외적으로 독점권을 가지려고. 그래서 특허법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94조에 산업재산권법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그 발명을 등록을 받게 되면은 그 원래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발명이었는데 나만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20년 동안. 이거 이해되시죠? 상표법도 등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89조에 나만 쓸 수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걸로 이제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남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말라고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리고 얘한테는 못 쓰게 하고 나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게 지금 독점권이고 이게 남을 못 쓰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배타권이죠. 그래서 상표권을 등록받으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그러니까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을 하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항상 문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얘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표법에서는 취소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가 뭔가 상표를 쓰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쓴다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말한 거예요. 상표를 뭔가 쓰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상표법에서 말하는 그 상표 사용인가? 이런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얘가 뭔가 쓰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나이키 문양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V자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 장식을. 그럼 이거 나이키 표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애매하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동일한 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상표로 쓰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장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 배타권과 관련되는 그 상표의 사용을 어디까지로 해석할 건지 그 애매한 문제를, 그 이론들을 배우시는 게 지금 6페이지에 나오는 챕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